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구글 진영에 속한 유튜브가 미국 대선을 다루는 유튜브 꼭지들에 대해서 아주 살벌한 검열 기준을 내놨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미국 대선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글 유튜브의 검열 정책인데요. 저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거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서 아무리 유튜브나 구글이 지배적인 그런 그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담론을 제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유튜브의 그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후 대규모 선거 부정 혹은 대규모 선거 실수가 2020 대선 결과를 바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오도하는 정보를 삭제합니다. 저는 사실 좀 이게 실효성을 좀 의심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lleging이라는 거는 주장이거든요. 이 원문에 의하면 alleg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장이 아니라 진행 상황 뉴스를 해설하면 어떡할 거냐. 즉 다시 말해서 바이든이 표도둑질을 했다라고 단언하는 대신에 무시무시한 남북전쟁 시즌2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또 댓글에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OAN, 뉴스맥스, 폭스일보, NTD 등의 뉴스 매체를 인용한 다음에 거기에 적당하게 평을 다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유튜브가 아니라 www.rumble.com과 같은 대체 플랫폼에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미국 대선 진행 상황이 정말 어떤 뒤집기를 향해서 막 가고 있다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여기 줄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유튜브나 구글이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어쨌거나 저 백모는 겁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대규모 선거 부정 의혹에 관한 정치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8일 선출인단 선정 마감일, 이른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 12월 14일 선출인단 투표일 등의 의미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출 결과 확인일 역시 의미가 있는 시한인가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유튜브가 조치 취하면 저도 동네방네 떠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면 어떡할 거냐.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할 시한은 오직 하나, 1월 20일 정오입니다. 그날 그 시각이 연방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한은 절차적 시한으로서 지금과 같은 격렬한 정치 내전 상황에서는 절대적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1월 20일 정오, 한국 시간 1월 21일 0시 무렵까지 간이 쫄깃쫄깃할 것이라는 점 단디 각오하십시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검열, 저는 검열이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경우가 별로 못 봤거든요. 특히 이런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검열이 실효성을 잃게 된 건 언제부터냐. 마스터 복사기가 나온 1980년대 초입니다.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과연 찬양할 만하다. 혹은 민주화 운동 세력한테 만약에 훈장을 주고 보상을 한다면 저는 마스터 복사기를 훈장을 주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서 과연 훈장 주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왜냐? 제가 그 세대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책을 지하에서 출판해서 돌린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책과 팜플렛을. 근데 1980년대 초에 마스터 복사기가 나와서 천지사방에 마스터 복사하는 집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500부, 뭐 1000부 아주 싼 가격에 마스터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지하에서 막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사점 주인이 걸린다? 그럼 복사점 주인은 할 말이 많죠.
제가 무슨 까막 눈이 뭐 안 와요. 그냥 착하게 생긴 학생들이 와서 해달라니까 저는 내용도 안 보고 그냥 했어요. 어떻게 처벌할 거냐고요. 그래서 복사점 주인이 기껏해야 벌금 내고 그리고 며칠 살아요. 그럼 그동안에 누가 그거 운영하냐? 부인이 운영해요. 또 부인이 사고 나면 남편이 운영해요. 애들은 잡혀가도 뭐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감옥 살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너 이 원고 어디서 받았어? 그러니까 받아서 다시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기관이 원고의 출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아니 학교에 갔는데 도서관에 놓여 있었어요 하고 두들겨 뺨 맞고 고문당하면서도 버텨버린다고요. 그럼 번역자가 안 나와요. 번역자가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80년대 초반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구레한 내용의 그런 내용들 또 그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그냥 제어할 수 없이 퍼졌습니다. 자, 그게 무려 40년 전입니다. 거의. 그거 이후로 컨텐츠에 관한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유튜브가 이런 컨텐츠 검열을 선언했다. 저는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관계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구글 유튜브의 정책 변화로 뭐 조금이라도 단기적으로라도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이익을 본 사람 누굴까요? 바이든 카말라가 이익 받겠죠. 민주당 좌파 리버럴들이 이익 받겠죠. 빅미디어,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이런 데가 이익 받겠죠. 빅텍,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가 이익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좀 지긋지긋해. 이제 선거 그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서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염증 느끼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겠죠. 민주당이 이익을 볼 거고요. 트럼프 반대자들이 이익을 볼 거고요. 표현의 억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거고요. 올바른 소리만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 그 올바르다는 건 물론 자기 기준이죠. 유튜브 광고주들이 이익을 봅니다. 이 유튜브 광고주들이 왜 이익을 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튜브의 일정 그 컨텐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유튜브의 광고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이 장기적으로 사업이익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과 나중에 짜옹을 해서 중국의 독점적 업체를 인수할 때 관계가 아주 좋겠죠. 실리콘밸리 종사자들이 이익을 보겠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죠. 자기들이 뭐라고 정하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미국의 여론이 휘청휘청하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또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겠죠. 그리고 의외로 유튜브의 그 대항이 되는 플랫폼인 럼블, 그 다음에 빅미디어의 대항이 되는 플랫폼인 조그만 지역 언론들, 그 다음에 트위터의 대항이 되는 플랫폼인 팔러 이런 게 이익을 볼 겁니다. 자, 누가 손해 볼 거냐? 트럼프 및 그 진영이 손해를 좀 보겠죠. 공화당 및 보수가 손해를 볼 거고, 우파 미디어가 손해를 볼 거고, 이 거대 음모가 존재한다라고 떠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끄는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볼 거고요. 시청자들이 손해를 보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봐야 판단을 할 텐데 한쪽 얘기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유튜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는 뭐 그렇게 음모 크게 부풀리지 않는데 거대한 스토리, 예를 들어서 스티븐 파월 얘기 뭐 이런 거 전할 때도 상당히 그 축약해서 전하잖아요. 그런 저 같은 유튜버들도 손해를 보겠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거고요. 비분관계 도발자들이 손해 볼 겁니다. 지금 다 망했습니다. 이제 튀어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당장 그 비분관계하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위기를 극단화시키는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일부에서는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일이.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파파리 사기꾼들. 사실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사랑제일교회 철거 막 그 용역들 들어와서 패는 광경 이런 거를 전송을 해서 평소에 이쪽에서 운동도 안 하던
뭐 젊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순식간에 뭐 모금을 뭐 수천만 원 1억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우파파리 사기꾼들이죠. 저는 유튜브에서 돈 버는 거는 뭐 그렇게 적용 없는데 좀 앞뒤가 맞는 얘기 좀 해라. 그리고 일관되게 좀 해라. 그리고 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좀 가져라. 일관되게. 저는 그걸 좀 요구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파파리 사기꾼들이죠. 자, 이렇게 이익과 손해가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익과 손해가 있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이라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구멍이 숭숭 뚫린 파이프에다가 물을 흘리면서 너 물 새지 마! 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안 새겠냐고요. 틈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튜브의 정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지능적으로 우리가 할 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유튜브 정책 잘 따를게요. 네, 유튜브 관계자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지지자가 패소를 했어요. 이거 왜 패소했는지 한번 우리가 패소했으면 패소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거든요. 어저께 제가 펜실베니아에서는 왜 패소했다 얘기를 했죠. 뭐 패소가 아니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긴급 구제 가처분 신청 자체는 기각됐어요. 그 케이스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러나 그 케이스의 주요 주장이 긴급 구제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게 기각됐다라는 건 사실상 패소죠.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이걸 패소시켰는데 이 트럼프 지지자의 원고,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뭐냐면 이 미국 선거에서는 복사 기능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듀플리케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사본, 한부 복사본. 이 기계 판독이 잘 안 되면 그걸 새 종이에다가 듀플리케이트,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관통시키는 모양이에요. 기계에다가.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표 내용을 예를 들어 트럼프로 돼 있는데 바이든으로 옮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꾼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센터를 검증하게 해달라. 이게 원고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100표에 관한 샘플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샘플을 잘 뽑았는지 무려 트럼프가 3%가 유리하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100표 중에 한 표는 트럼프로 되어 있는 걸 바이든으로 옮겼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한 표는 트럼프 표인데 제대로 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거 보고 아주 감격을 했습니다. 이제 다 까면 이제 다 뒤집힌다. 이쪽에서 한 3% 움직이면 이 이른바 복사표들, 그러니까 듀플리케이트 표들, 기계 판독이 안 돼서 따로 만든 거, 표가 뭐 심하게 구겨져 있다든지 손상이 심해서 이거 하면 이제 이제 바뀐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뭐 한 2~3천 표로 1차 확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온 게 뭐 0.3%, 0.2% 이렇게 완전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2차도 또 한 뭐 그 정도 규모로 또 해서 다시 큰 규모로 샘플링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좋은 소식만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소식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냉정한 그런 그 하나하나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냉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지아에서요, 트럼프 본인이 최근 제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소자가 트럼프 본인입니다. 이게 12월 4일에 제소된 건데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빵빵합니다. 첫째, 이 제소 주장에 의하면 수만 명이 무자격자가 투표했다요. uneligible.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2,560명의 복역 내지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중범죄자가 투표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중범죄자도 투표를 하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집행유예 중에서도 저 투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미국은. 그 다음에 66,247명의 청소년이 투표했다. 그러니까 만 17살까지. 미국이 만 18살부터 투표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4,926명이 다른 주에 주소를 두고 조지아에 이중 등록해서 투표했다. 그 다음에 신분증명, 서명대조, 자격검증 등을 문란하게 만들어서 지나치게 낮은 우편투표 거부율이 보이고 있다. 통상
아무리 낮게 잡아도 2.9%에서 3.46% 정도가 우편 투표가 거부가 되는데 이번에 0.3% 남짓밖에 거부가 안 됐다. 그 다음에 위기에 의해 조지아가 풀턴 카운티가 그랬나요? 스포츠 아리나라고 불리는 그 개표소에서 파이프 터졌다. 그래가지고 참관인들 몰아내고 개표 진행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6가지 포인트로 제소를 했어요. 트럼프 본인이. 이게 조지아에 지금 아마 대법원에 제소된 걸로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피고 측이 조지아 주 행정장관 뭐 이런 사람들인데 피고 측은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역시 제일 큰 소송은 이번에 이제 텍사스가 다른 주들을 제소한 사건이죠.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그 화면은 그림은 미 대법원에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12월 8일 날 이제 그 심리가 결정됐다라고 나와요. 원고는 텍사스고 피고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입니다. 이 12월 보면은 이제 그동안 뭐가 진행됐는 건지 쭉 보이는데 12월 7일 날 이게 24시 자정경입니다. 12월 7일 날 24시경에 접수가 됐고 이 접수와 함께 두 번째 접수는 뭐냐면은 이걸 서둘러 달라. 긴급으로 해달라라는 게 접수가 됐고 세 번째 접수는 뭐냐면 또 원고 측입니다. 텍사스 측에 의해서 일단 그러니까 이 선정인단에 의한 선출행위 등에 대해서 중지 가처분을 내달라라는 게 접수된 겁니다. 그에 대해서 12월 8일 날 대법원은 바로 신속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심리를 결정하기로 했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에게 12월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3시까지. 이제 12월 10일 오후 3시까지 이제 답변이 아마 들어올 텐데요. 대개 답변 내용은 철편일률적으로 이럴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 주에서 하고 있는 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 선출인단 선거 과정에 대해서 감나라 꽃나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판도라 상자 열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 개입을 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거긴데다가 지금 이미 바이든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정치 갈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이거 뒤집으면은 정치 폭탄을 터뜨리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갔던 펜실베니아 켈리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를 상대로 냈던 것을 긴급 가처분 신청, 진행정지, 펜실베니아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기각을 하게 됐는데 그 기각하게 만든 펜실베니아 쪽의 답변서였었어요. 답변서에 어저께 제가 좀 다뤄드렸죠. 결국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들어올 텐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거는 그때는 펜실베니아 주민이 펜실베니아 주를 상대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야 그거를 너희 주 안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간섭하랴 라고 해서 뒤로 뺄 수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쉽게 뒤로 빼기가 어려울 거다. 주가 주를 고소한 거가 되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텍사스 케이스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9일 날 많이 진행했습니다. 일단 아미커스 브리핑이라고 하면은 이제 응원입니다. 텍사스 원고의 동감입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동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미커스 브리핑. 아미커스 브리핑이 4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12월 9일 날. 하나는 미주리주, 또 하나는 아리조나주. 그 다음에 이 카터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동감이다라는 아미커스 브리핑을 접수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최고의 헌법
관련 쟁송에 대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연방 대법 앞에서 쟁송을 한 게, 연방 대법에서 쟁송을 한 게 헌법 관련으로 79건입니다. 79건. 미국 최고로 꼽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전문 변호사들, 이게 어떤 변호사들의 모임인지는 모르겠는데 Constitutional Attorneys라고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 전국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아미커스 브리핑을 연방 대법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쟁송에 당사자로 합류하겠다라는 신청을 했어요. 이제 이 쟁송은 원래는 텍사스가 원고고 피고가 이제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신청을 뭘 했냐? 12월 9일 날 내가 텍사스와 같이 원고에 서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대선 관련 소송의 결정판이고요. 아마 세계 최대의 소송이 될 겁니다. 세계 최대의 소송이 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이게 12월 9일 트위터입니다. 뭐 지금 하루 정도 된 트위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12월 9일 우리로 치면 12월 10일 트위터, 12일 아침 트위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We will be intervening in the Texas case. 이 intervene이라는 거는 이제 합류란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개입이라고 보통은 번역하는데 이 경우에는 합류입니다. 이게 특별한 법률적 용어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가세하는 겁니다. 당사자로 가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This is the big one. 이 텍사스 소송건이야말로 큰 건이다. Our country needs a victory. 미국은 지금 승리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승리가 필요한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아미커스 브리핑과 카운슬이 있는데 이 아미커스 브리핑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소송 당사자 텍사스죠. 또 소송 당사자로 뒤늦게 합류하겠다라고 신청한 건 도널드 J. 트럼프고 그럼 이제 합류가 허락이 되면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합류 신청은 아닌데 우리도 같은 처지야, 동감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미커스 브리핑입니다. 그게 이제 소송 당사자 어느 한편에 대한 응원 동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미커스 브리핑을 한 데는 의외로 적어요. 이거는 9일 날 24시 기준 아미커스 브리핑 한 데는 미주리와 아리조나입니다. 그런데 아미커스 브리핑, 즉 소송 당사자에게 응원 동의한다라고 연방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아미커스 브리핑에 대해서 우리 동감이야 라고 동감을 또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공감이야 하고 공감을 표현해 주는 게 이거는 법정 바깥이죠. 이 공감 표현해 준 게 15개 줍니다. 알리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지아나, 몬타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게 8개였거든요. 그 8개는 미주리, 아리조나,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캔자스, 루지아나,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리고 사우스다코다 정도였을 거예요. 사우스다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8개, 9개 어저께. 그런데 여기에 더 들어온 거예요. 그중에 2개는 미주리와 아리조나는 아예 아미커스 브리핑 카운슬 단계에서 아미커스 브리핑으로 튀어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아미커스 브리핑 카운슬, 즉 아미커스 브리핑에 공감한다라는 차원으로 조인을 한 겁니다. 15개 주는. 이토록 이제 이거는 사상 최대의 소송 전쟁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과연 그런 의미가 있으면은 또한 그렇게 주들이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미커스 브리핑에 들어와 있는 주들이
합류하겠다, 인터벤션 하겠다라고 신청하게 될지, 또 아미커스 브리핑 공감을 표현한 주들이 아미커스 브리핑으로 자기 입장을 강화할지 한 단계, 또 한 단계 강화해서 아예 당사자로 합류하겠다라고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상 최대의 소송 전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 아메리칸 시빌 워, 미국 내전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남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역사의 정식 명칭은 The American Civil War입니다. 미국 내전, 아메리카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4년, 만 4년 했었죠. 그때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결국 연방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노예제 영속을 위해 탈퇴할 수 있는가. 북부의 관점은 우리가 너희한테 노예제 영속, 노예제 철폐하라고 하지 한 적 없잖아. 우리는 단지 서부 변경주에 있어서 노예제를 두면 안 돼. 거긴 자유인의 땅이 돼야 돼. 라는 입장이잖아, 연방은. 너희 지금 밥그릇, 숟가락 당장 내려놓으라고 한 적 없는데 앞으로 내려놓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예제 따위를 이유로 연방을 탈퇴해 너희 좀 맞아야겠다라고 해서 남침을 한 거란 말이야, 이게. 결국은 연방이란 무엇이냐죠. 노예제 따위를 위해서 노예제가 철폐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따위 때문에 니들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게 연방인 줄 알아. 이 뭐 싸땡땡 없는 놈들하고 팬 거란 말이에요. 남침으로. 그 요번에 이거는 뭐냐면 이걸 왜 제가 내전급이라고 보냐면 여기도 똑같이 연방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스캇리 님이 바로 이걸 제대로 제목에 뽑으셨던데 어저께. 연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원고 측 주장에 의하면 대선이 문란한 그 스테이트는 과연 정상적인 연방 구성 멤버인가? 대선이 문란한 주는 과연 정상적인 연방 구성 멤버인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란한 문제를 연방 차원에서 고삐를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연방하겠냐. 저희들의 그 문란한 선거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내전급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1861년에 터진 남북전쟁, 즉 아메리칸 시빌 워, 제1차 미국 내전과 달리 이번에 터진 제2차 미국 내전은 이제 총칼이 아니라 법정에서 모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의외로 저는 백신 이번에 되는 것과 상당한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020년에 정치 혼란의 뿌리는 또 바이든 현상의 뿌리는 중국 코로나입니다. 바이든 그 중국 코로나 장사 잘했죠. 예,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뿌리 그 주춧돌 중에 하나라고 지금 사태. 이게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는 오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10일 날 24시경에 23시경부터 22시 23시경부터 화이자 긴급 사용 허가. 이번에 모더나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화이자 긴급 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FDA 미국 식약품 안전청이죠. 식품의약 안전청의 그 미팅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아마 11일 오전이면 결판이 나 있을 건데 결판이 긴급 사용 허가로 날 거로 보입니다. 긴급 사용 허가를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라고 부릅니다. 스테판 한 FDA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do feel that preliminary that the success criteria have been met. 우리는 백신 성공 조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 자체는 좀 비문인데 저는 이걸 그 사람 한 말을 고스란히 언론에서 인용한 거라서 말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DA나 의료계 좌파 리버럴이 심하죠. 예를 들면 그 파우치만 해도 얼마나 속썩였어요. 이거 안 나온다 그랬고 내년 빨라야 뭐 1년 반 후쯤 되니까 내년 뭐 늦봄이나 여름쯤 나온다 그랬고 뭐 계속해서 뒷다리 많이 잡았죠.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연방정부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책 결정에 관계된 사람 중에 이거 굉장히 그 낙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 잡은 사람 중에. 낙관하는 사람들은 동료들한테 찍힐까 봐 마이크를 안 잡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생각 같아서는 승인을 미루고 싶죠. 바이든은 은근히 미뤄라라고 지금 그 시그널 올리고 있죠. 민주당 쪽은. 왜 그러냐면 민주당 지금 그 주지사들 막 주 다다 거는 뭐 뉴욕,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서 뉴욕에서는 주 다다 걸었다가 요번에 너무 화난 그 식당 주인이 주 다다 거는 거 그 단속 나온 경찰을 차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런 그 살벌한 사건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닫아 걸려고 명령을 하는 주지사 중에 FDA 앞으로 이거 빨리 인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편지 보낸 주지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바이든 진영은 이 FDA 꼭 문재인이랑 똑같죠. 이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갔으면 좋은 거예요. 달달하거든. 거기서 정치적 이득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FDA나 의료계, 정부 근처에 의료계에 있는 그 좌파 리버럴들 역시 같은 입장이겠죠. 좀 늦추고 싶겠죠. 잔인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화이자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첫 접종 맞은 사람이 90살 먹은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도 안전하다거든요. 제가 오늘 댓글 보니까 화이자에 뭐 실험하다 6명이나 죽었다는데 저는 그런 거를 과문한 탓인지 본 적이 없거든요. 모더나 화이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의문의 죽음이 1명이에요. 의문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죽을 수 있죠.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암 걸린 사람이면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 실험 중에서 돌아가셨을 때 부검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사망 원인이 이거 코로나 맞아. 그리고 코로나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백신의 부작용이 맞아. 라고 말을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이게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는지 다른 것 때문에 죽었는지 이게 그 사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의문의 죽음이에요. 그게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나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화이자 모데나는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다라는 건 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댓글 보니까 6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백모 무슨 헛소리 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링크 걸어주시는데요. 죄송하지만 한국에 뭐 한국말로 누가 떠드는 거 중국말로 떠드는 거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영어로 된 외국 소스가 적확하게 적시된 링크를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된 외국 소스가 정확하게 적시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댓글 다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 화이자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12월 8일 어제 3,243명입니다. 물론 저 중에 이제 다시 또 까보면 원래 사망하실 만한 분이 사망한 경우가 아마 태반일 거예요. 뭐 고도 비만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라든지 또 당뇨가 심한 분이라든지 그래서 뭐 족부 무슨 뭐 다리 같은 거 잘라낼 지경에 있던 분이라든지 뭐 그 정말 고위험군이 굉장히 많을 건데 혹은 사망 원인이 과연 이게 전적으로 이 그 코로나 때문이냐 이것도 또 퀘스천 마크인 경우도 많겠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 사망한 분이 3,243명이나 된다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을 거예요. FDA나 의료계가.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현지 날짜 우리 날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2월 11일 아침이면 오전이면 이게 화이자가 미국에서 사용 승인 허가 난 그런 상황을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일 하게 되면 제가 내일 그걸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트럼프 좋아하든 싫어하든. 왜냐 이 사람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는 걸 해서 의료계를 엄청 밀어붙이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쐈어요.